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로 패권의 몰락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1편에서 우리는 3단 노선과 아고게가 만들어낸 두 세계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2편에서는 자유로운 동맹이 어떻게 착취적 제국으로 변해가는지를 추적했습니다. 오늘 3편은 그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읽는 눈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투키디데스가 기원전 5세기에 발견한 패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고 그 패턴이 가장 선명하게 겹쳐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빠르게 복습하겠습니다. 1편의 결론은 아테네는 팽창의 오만에 빠졌고 스파르타는 현상 붕괴의 공포 포보스에 갇혔다. 2편의 결론은 그 오만이 에게해 전역에서 매일 증명되면서 스파르타의 공포는 근거 있는 공포가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구조는 피할 수 있는가? 투키디데스는 이 전쟁의 원인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했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 이 문장은 단순한 역사 기술이 아니라 국제정치학의 핵심 명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3막으로 구성됩니다. 1막에서 투키디데스가 발견한 것의 핵심을 짚고 2막에서 그레이엄 앨리슨의 실증 연구를 살펴봅니다. 3막에서 고대와 현대의 구조적 유사성을 직접 대조하고 4막에서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투키디데스 이전의 역사가들은 전쟁의 원인을 신의 뜻이나 영웅적 개인의 결정에서 찾았습니다. 투키디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쟁을 구조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인간 집단이 특정 조건에 놓이면 전쟁이라는 결과가 거의 필연적으로 나온다는 것. 그것이 그의 통찰이었습니다. 투키디데스. 기원전 460년경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테네 해군 장군이었으나 기원전 424년 암피폴리스 전투에서 도시를 지키지 못한 책임으로 20년간 추방됩니다. 그 20년 동안 그는 양측을 모두 돌아다니며 증언을 수집하고 전쟁을 기록했습니다. 추방이 그를 역사가로 만들었습니다. 아테네인이었지만 아테네의 제국주의를 비판했고 스파르타의 적이었지만 스파르타의 공포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은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투키디데스는 국가들이 전쟁을 선택하는 동기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공포, 상대방의 성장이 나를 위협할 것이라는 두려움, 명예, 국가적 자존심과 체면의 문제, 이익, 영토, 자원, 무역로에 대한 실질적 욕구. 그리고 그는 이 세 가지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이 공포라고 보았습니다. 명예와 이익은 협상될 수 있지만 공포는 구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됩니다. 투키디데스는 전쟁의 원인을 두 층위로 나눕니다. 표면적 원인들, 코르키라 사건, 포티다이아 반란, 메가라 칙령. 이것들은 전쟁의 방아쇠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 가장 진실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권력 팽창과 그로 인한 스파르타의 공포. 방아쇠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다른 방아쇠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전쟁 직전의 방아쇠가 된 코르키라 사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코르키라는 코린토스의 식민지였는데 독립을 선언하고 코린토스와 충돌했습니다. 코르키라는 아테네에 도움을 요청했고 아테네는 개입했습니다. 코린토스는 스파르타 동맹국이었습니다. 아테네의 개입은 코린토스를 격분시켰고 스파르타는 동맹국의 분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식민지 도시의 독립선언이 27년 전쟁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구조적 긴장이 높을 때는 어떤 사건도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헤로도토스와 의도적으로 결별합니다. 헤로도토스가 신화와 전설, 구전을 풍부하게 수용했다면 투키디데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교차 검증한 것만 기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일회성 청취용 산문이 아니라 영원한 소유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오락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구로 정의한 최초의 역사가입니다. 투키디데스의 작업 전체를 떠받치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기술이 바뀌고 국가의 이름이 바뀌고 무기가 바뀌어도 국가들이 권력을 추구하고 두려워하고 체면을 지키려는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의 역사가 오늘의 교훈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2500년이 지난 지금 그 전제가 옳았음을 한 현대 학자가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투키디데스가 기록한 장면 중 가장 냉혹한 것이 멜로스의 대화입니다. 기원전 416년 아테네는 중립을 지키던 작은 섬 멜로스에 사절을 보냅니다. 항복하거나 멸망하거나. 멜로스 사절들이 정의를 호소하자 아테네 사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투키디데스는 이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합니다. 권력의 언어가 언제나 이렇다는 것을. 1막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를 짚겠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전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 공포라고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만든 것,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구조는 결과를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그것이 곧 운명은 아닙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2막과 3막의 핵심입니다. 2막에서는 투키디데스의 통찰을 현대 데이터로 검증한 학자를 만납니다. 하버드 대학교 벨퍼센터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 그는 2017년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을 대중화했습니다. 앨리슨의 정의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국이 기존의 지배적 패권국의 지위를 위협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구조적 스트레스. 신흥국은 자신의 국력에 걸맞은 새로운 규칙과 영향력을 요구합니다. 기존 패권국은 현상 유지의 파괴를 두려워하며 이를 억누르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극도의 불신에 휩싸입니다. 앨리슨의 연구팀은 지난 500년간의 세계사에서 신흥국과 패권국의 구조적 충돌 사례 16건을 식별했습니다. 16세기 합스부르크 제국에 도전한 프랑스부터 20세기 영국의 패권에 도전한 독일까지, 그리고 각 사례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비관적이었습니다. 16건 중 12건, 75%가 전쟁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통계 모델에 따르면 패권 경쟁 관계에 진입한 후 매 10년마다 전쟁이 발발할 위험률은 약 37%라는 지수형 패턴을 보였습니다. 10년을 버티면 다음 10년이 또 37%의 확률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함정의 구조입니다. 전쟁으로 끝난 대표적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16세기 합스부르크 제국의 패권에 프랑스가 도전한 이탈리아 전쟁. 17세기 해상 무역 패권을 놓고 벌인 영국과 네덜란드의 세 차례 전쟁. 19세기 크림 전쟁. 그리고 가장 참혹했던 20세기 초 영국의 글로벌 패권에 도전한 독일 제국의 부상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사례. 매번 누군가는 설마 전쟁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전쟁을 피한 4건의 예외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15세기 말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교황의 중재로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맺어 세계를 나눠 가졌습니다. 20세기 초 영국과 미국은 공통의 적 독일의 존재와 깊은 문화적 유대 덕분에 패권을 평화롭게 이전했습니다. 냉전의 미소는 핵무기라는 공멸의 공포가 직접 충돌을 막았습니다. 유럽에서 통일 독일은 EU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영향력을 회복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특수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에스컬레이션 메커니즘입니다. 구조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평시라면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작은 마찰이 양국의 체면과 존망을 건 전면전으로 비화됩니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한 사람이 총을 쏘았습니다. 그 총성 하나가 왜 4년의 세계대전이 되었을까요? 방아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당겨져 있던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앨리슨의 이론이 학계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주요 비판이 있습니다. 첫째, 16개 사례 선정 자체가 결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방법론적 비판. 둘째, 중국의 군사 경제력이 아직 미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중국의 전략 문화가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반론. 중국은 물리적 영토 정복보다 1대1로와 같은 경제적 외교적 융합을 통한 패권 확장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함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함정의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막을 정리하겠습니다. 앨리슨의 연구가 증명한 것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500년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구조적 패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패턴은 운명이 아닙니다. 4건의 예외가 보여주듯 특수한 조건이 갖춰지면 함정을 빠져나온 전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의 미중 관계에 그 조건이 갖춰져 있는가입니다. 3막은 이 시리즈에서 가장 직접적인 질문을 다룹니다.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고 21세기의 중국과 미국. 이 두 쌍은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서 다를까요? 구조적 위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은 아테네에 대응합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해군력 증강을 통해 서태평양에서 세력권을 확장하고 기존 질서를 재편하려는 부상하는 해양 세력. 미국은 스파르타에 대응합니다. 냉전 이후 확립된 글로벌 현상을 유지하고 전 세계 동맹국 방위 네트워크를 수호하며 현상 변경의 시도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기존 패권국. 물론 이 대응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점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아테네와 중국의 팽창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통해 에게의 동맹국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 해군력으로 지배권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은 1대1로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인프라 투자로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며 A2AD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으로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적 접근을 제한하려 합니다. 수단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자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 스파르타와 미국의 유사성은 더 미묘합니다. 스파르타는 최강의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헬로트 문제 때문에 반도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미국은 냉전 이후 30년간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면서 국내 정치 분열, 동맹 관리 비용, 끝없는 해외 개입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패권국이 되면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많을수록 새로운 도전자의 부상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전쟁의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지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직접 충돌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양측 동맹국들 사이의 국지적 마찰, 코르키라, 포티다이아에서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미중 간의 직접 충돌도 본토 대 본토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우발적 해상 충돌, 남중국해의 군사 대치, 혹은 한반도. 이 지점에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고대 코르키라와 놀랍도록 유사한 위치에 있습니다. 코르키라는 아테네 동맹권과 스파르타 동맹권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와 중국의 세력권이 직접 맞닿는 지점에 있습니다. 코르키라가 중립을 포기하고 아테네의 도움을 요청한 순간 전쟁의 도화선이 당겨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미중 갈등의 에스컬레이션 포인트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편에서 살펴봤듯 아테네는 민주정을 동맹국에 강제로 이식하며 내정 개입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념이 제국주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미중 갈등에서도 이념의 무기화가 작동합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권위주의의 구도를 강조하고 중국은 내정불 간섭과 발전 모델의 다양성을 내세웁니다. 어느 쪽도 순수하게 이념적이지 않습니다. 이념은 구조적 경쟁의 언어로 동원됩니다. 이제 고대와 현대의 결정적 차이점들을 짚겠습니다. 첫 번째, 핵무기의 존재입니다. 스파르타는 기원전 431년 비교적 계산 가능한 위험을 안고 아테네 국경을 넘었습니다. 현대의 핵보유국들은 전면전이 곧 자국의 완전한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호학증 파괴. 이 억지력은 직접적인 군사 충돌의 임계점을 과거에 비해 훨씬 높게 설정합니다. 이것이 냉전의 미소가 40년간 직접 충돌을 피한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 경제적 상호 의존입니다.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경제적으로 단절된 폐쇄적 블록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연간 수천억 달러의 무역량, 글로벌 금융망,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공급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가 무너지면 자신의 경제도 타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전쟁을 억제하는 또 다른 구조적 요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상호 의존을 해체하려는 디커플링 시도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3막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조적 위치, 팽창의 논리, 발화점의 유형, 이념의 무기화. 이 네 가지에서 고대 그리스와 현대 미중 관계는 소름 끼칠 만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와 경제적 상호 의존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함정의 깊이를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억지 변수가 영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막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상황은 꽤 암울하게 그려졌습니다. 500년간 75%의 확률로 전쟁이 났고 고대의 패턴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고 억지 변수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전쟁을 기다려야 할까요? 투키디데스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투키디데스는 이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미래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사건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록이 유용하기를 바란다. 그는 전쟁을 불가피하다고 선언한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역사를 아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건의 예외 사례에서 도출되는 함정 탈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통의 위협이나 이익의 공유. 영국과 미국에게 공통의 적 독일이 있었듯 미중에게도 기후변화, 팬데믹, 핵 비확산 등 공통의 도전이 존재합니다. 둘째, 제도적 충돌 완충 장치. 직접 충돌 이전에 갈등을 흡수하는 외교 채널, 국제기구, 행동규범. 셋째, 양측 지도자들의 전략적 자제. 국내 정치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션을 선택하지 않는 의지.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위험을 짚어야 합니다. 현재 미중 간에 진행 중인 디커플링, 예를 들어 반도체, 첨단 기술, 금융 분야의 상호 의존 해체 등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전쟁의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두 블록이 되면 상대방의 경제 붕괴가 더 이상 자신의 손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편의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그랬듯 경제적 단절이 오히려 전쟁의 문턱을 낮춥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국의 관점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이 패권 경쟁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입니다.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와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가 겹치는 이 지역에서 한국은 코르키라의 딜레마를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선택할 수 없고 어느 쪽도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투키디데스가 말한 공포, 명예, 이익. 이 세 가지가 한반도 외교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투키디데스는 자신의 책 어디에서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테네는 멈추는 법을 몰랐습니다. 스파르타는 두려움을 관리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 무지가 27년의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적어도 그 무지만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패권의 몰락 시리즈를 마칩니다. 1편에서 3단 노선과 아고게가 만든 두 세계를 살펴봤고 2편에서 동맹이 제국이 되는 과정을 추적했고 오늘 3편에서 그 패턴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25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소유물로 쓰였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박겉핥기였습니다.